빗물에 젖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가방을 내 발치에 툭 떨어뜨리며 단 한마디만 남겼죠. 이건 이거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영영 지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 숨겨진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법원 앞 계단에 서 있던 그날 오후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멍하니 서서 차가운 빗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전 남편이 차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차에 타면서 잠깐 저를 돌아봤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차창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는 빗소리에 거의 묻혀버렸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결혼 생활 15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차는 곧 빗길을 가르며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친정은 더더욱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시집은 한번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을 평생 지키지 못한 딸이 되어버린 제가 어떤 얼굴로 친정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짐은 챙겨야 했습니다. 시댁에 두고 온 제 물건들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니, 이제는 시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집으로 말이죠.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을 드나들던 그 대문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죠. 땡그랑 하는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고 곧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연 건 신우이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문을 열어준 채 거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까지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얼마나 차갑던지 한여름인데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짐 좀 챙기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했으면 이혼한 거지. 뭐 챙길 게 그리 많다고 또 왔어.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쓰던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작에 내보냈어야 했는데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15년이나 버티고 있었잖아. 그것도 우리 오빠 인생만 축낸 거지. 속닥이는 목소리들이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크게 들려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저는 그냥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 집에서 눈물만큼은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쓰던 옷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있던 소품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방에 제가 살았던 적이 없다는 듯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혹시 남은 게 없나 살폈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가디건 한 벌, 서랍 안에서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어요. 15년의 흔적이 이것뿐이라는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시아버지 인수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니, 놓여 있다기보다는 내던져져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가방은 빗물에 젖어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인수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방만 덩그러니 마당에 남겨둔 채 말이죠. 저는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후다닥 뛰어나갔죠. 빗물이 발등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방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가방을 내놓은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안채에서 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이거다. 그 짧은 한마디. 단 5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이거 네 거다. 쓰레기 내놓듯 가방을 마당에 던져놓고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을 바라봤어요. 낡고 해진 갈색 가죽 가방.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고 손잡이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죠. 이런 낡은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식으로 던져준 걸까요? 정희야, 뭐하고 있어? 빨리 가져가. 거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촉하는 목소리, 빨리 나가라는 목소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이렇게 들었나 싶을 정도로 묵직했죠.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지만 뒤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향해 걸었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빗속을 걸으며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가방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제가 15년 시댁살이에서 건져낸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빗물은 계속 얼굴을 적셨고 가방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제 옷도 머리카락도 모두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의자에 앉으려다가 젖은 몸으로 앉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냥 서 있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낡은 가방을 든 초라한 여자.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빗소리만이 정류장 지붕을 두드릴 뿐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기사님이 힐끗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그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곳,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곳,
그리고 결국 저를 내쫓은 곳. 그곳이 빗속에 흐릿하게 사라져 갔어요.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왜 시아버지는 이렇게 가방을 던져준 걸까? 궁금했지만 버스 안에서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이 가방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가방까지 시댁에서 받아온 마지막 굴욕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손은 가방 손잡이를 놓지 않았죠. 버스는 빗길을 달렸고 저는 그렇게 낯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40대 후반의 이혼녀. 손에 쥔 건 낡은 가방 하나뿐. 그게 바로 지금 제 전부였어요. 이미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흐릿하게 번졌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가 머물 곳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부동산에서 급하게 구한 방이었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최소한으로 낮춘 그야말로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구석에 놓인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천장에 달린 싸구려 형광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씻을 기운조차 나지 않았어요. 가방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 낡아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 저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버려야 할까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꽃처럼 피어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편의점 알바 전단지를 보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40대 후반 여자를 찾는 곳은 많지 않았죠.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겨우 며칠 일할 곳을 찾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밤이면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늙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죠. 마치 그 가방이 저를 시댁으로 다시 끌고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방은 계속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마다 그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새벽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온몸이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 앞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가방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잡이가 풀어진 부분, 모서리가 다른 부분, 자국이 난 표면, 오래된 시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그냥 가방 하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옷가지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건 이거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짧은 한마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가방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먼지 냄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양복 냄새. 시아버지가 명절 때 입던 양복에서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가방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예상했던 옷가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꺼운 봉투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병원 영수증 뭉치, 누렇게 바랜 서류들, 오래된 수첩까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죠. 안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봉투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뭐지 이게? 왜 이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준 걸까요?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병원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를 보니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병원을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팠던 건가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영수증 사이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졌죠.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병원 방문 기록, 약 복용 시간, 그리고 짧은 메모들. 힘들다. 가족들한테 말 못하겠다. 이렇게 적힌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시아버지도 힘들었던 거였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왔던 걸까요? 그때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봉투들과 달리 깨끗했고 겉면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며느리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열어야 할까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뜯기 시작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접힌 편지지를 펼치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편지 첫머리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희야, 이 편지는 내가 이 집을 나간 뒤에야 볼 거라 생각한다. 시아버지의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쏟아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읽어야 했어요.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말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죠. 이 편지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왜 시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내쫓고도 이런 편지를 남긴 걸까요?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편지의 첫 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편지가, 이 가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정희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말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두 번째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았어요. 도저히 계속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글씨로 향했죠. 읽어야 했어요.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집을 나가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아들한테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만 놓아주자. 내가 더 버티면 사람 망가진다. 그렇게 말한 게 나였어.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요. 시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요. 저는 줄곧 남편이 먼저 결심한 거라고, 시댁 식구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구겨질 것 같아서 얼른 다시 펼쳤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수치심은 뭐였나요? 법원 앞에서 빗물 맞으며 서 있던 그 시간은요.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으로 시댁 문을 나서던 그 순간은 뭐였단 말인가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내가 이 집에서 더 버티는 게 너를 더 망가뜨리는 것 같았거든. 아들 못 낳는다고 집안 어른들이 내게 한 말들을 나는 다 들었다. 막지 못한 내가 비겁했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얼룩졌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쯤 됐을 때 이 집안 어른들 눈치 보느라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보면서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단다. 시아버지도 힘들었던 거였나요? 가부장이라고, 집안의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집안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저는 편지를 쥐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병원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죠. 진료 항목에는 폐 관련 검사, 약 처방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영수증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 꾸준히 병원을 다닌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작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파란색 통장이었죠. 펼쳐보니 시아버지 명의였어요. 입금과 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꾸준히 모아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몇 년치 입금 내역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통장 잔액이 꽤 많이 쌓여 있었죠.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글씨로 정의 앞으로 혹시라도 혼자 나가게 되면 생활비로 쓸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꽉 쥐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돈을 모았다고요. 몇 년 동안이나요? 제가 이 집을 나가게 될 걸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게 3년 전이야. 의사가 말하더구나. 오래 못 산다고. 그때부터 생각했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이 집에서 꺼내줘야겠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믿었단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시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 저를 내보낸 거였나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저를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 자신을 위한 거였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시아버지의 고백은 더욱 깊어졌죠. 아들한테 말했다. 정의를 놓아주자. 우리 집안 때문에 저 사람 인생 다 버리게 하지 말자. 처음에는 아들이 반대했어. 그래도 아빠, 저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계속 설득했지. 매일같이 끈질기게.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니. 그럼 왜 이혼에 동의한 걸까요? 아버지의 설득 때문이었나요? 결국 아들이 무너졌어. 며칠을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했지.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정희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는 편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시아버지가 만든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정말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내보낸 것도, 가방에 돈을 넣어준 것도, 이 편지를 쓴 것도 모두 시아버지 혼자만의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인 인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너를 이 집에서 풀어주고 싶었다. 이기적인 거 안다. 비겁한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랐어.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우리 집안 때문에 버린 시간을 보상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밤은 깊어갔고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편지와 통장,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몇 년간 모은 돈,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저를 내쫓은 사람이 준 돈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걱정하며 몇 년간 모은 돈이기도 했죠.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편지와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도대체 왜 이런 식밖에 못했냐고요.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선가 병을 앓고 계실 거예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말이죠.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편지를, 이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편의점 진열대를 정리하다가도 새벽 배송 상자를 나르다가도 문득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와 아파트 계단 청소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청소를,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텼죠.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없이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밤이면 어김없이 그 편지가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시아버지의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 앱을 열었죠.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거든요. 이 돈을 쓰는 순간 시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내쫓은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통장은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마치 그 숫자들이 시아버지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시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헬쑥해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은 가져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통장만 작은 가방에 넣었죠. 이걸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고, 받을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15년 동안 다녔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시댁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다시 그 집 앞에 서도 괜찮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대문 앞에 섰습니다. 15년을 드나들던 그 대문. 한 달 전 쫓겨나듯 나왔던 그 문. 지금 보니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어요. 담장에는 넝쿨이 빽빽이 뒤덮여 있었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까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사라졌어요. 이러다가 또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을 만나면 어쩌죠? 차갑게 쫓겨나면요.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어요. 저는 대문 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죠. 시아버지 인수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더 말라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죠. 저는 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인수는 눈을 감고 있어서 제가 온 걸 몰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인수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오셨습니까? 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앉으시게. 인수가 평상 옆을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평상 끝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받을 수 없어요. 통장을 내밀자 인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자네 거야. 제 거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모으신 돈이잖아요. 자네 주려고 모은 거니까 자네 거지. 인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저를 내쫓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건지.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죠.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점심 드셔야지.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인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얼른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 왔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 인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골목을 빠르게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숨이 차올랐죠.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돌려주려고 했는데 결국 가져온 겁니다. 인수가 받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또 오게. 인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오늘 인수를 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다는 것을요. 미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그 동네가 멀어져 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영영 이별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인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말라빠진 몸, 기침할 때마다 흔들리는 어깨, 그리고 제 팔을 붙잡던 그 힘없는 손.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어도,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면서도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영수증에 적힌 날짜들이 생각났어요. 3년 동안이나 혼자 병을 알아온 거였죠.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편의점 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정희 씨인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신지 여쭤보려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작은 신우이예요. 언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왜 전화를 한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주소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수가 쓰러졌다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마당에 앉아 계셨는데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 2 시누이, 그리고 전 남편까지. 제가 다가가자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실 문을 바라봤죠. 아버지 보러 왔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돌아가.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잠깐만이라도 뵙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팔을 잡았죠. 어머니, 그냥 잠깐만이라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5분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인수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죠. 아버님. 작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인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얇고 주름진 손. 일주일 전 제 팔을 붙잡았던 그 손. 손을 잡을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등에 제 손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셨어요? 중얼거렸지만 인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면서요. 5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이제 나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인수의 손을 놓으려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희미하게 제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인수가 눈을 뜨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간신히 눈을 뜬 인수가 저를 봤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앉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왔어요. 가방은? 편지 읽었어요. 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기침이 나왔어요. 몸이 심하게 흔들렸죠.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저는 인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가라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인수의 손을 놓고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시누이들이 어색한 표로 서 있었죠.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자꾸 내 얘기를 하셔. 정희는 어떻게 지내나, 밥은 먹고 다니나. 그러시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버지 말씀을 거절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나도 힘들었다는 거.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데 작은 시누이가 쫓아왔어요. 언니, 잠깐만요. 뭔데요? 아버지가 언니 만나고 싶어 하세요. 자꾸 언니 이름 부르시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언니 번호를 찾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혼자 중얼거리세요.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저는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가끔 와주시면 안 될까요? 몰래라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죠. 다음 주부터 저는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요. 주로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면 인수는 항상 반겨주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죠.
어느 날 저는 낡은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병실에 그것을 놓자 인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요. 저는 가방을 열어 편지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돈 제가 못 쓰겠어요. 아버님이 쓰세요. 안 돼. 인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자네 거야. 저는 왜 그러셨냐고 물었어요. 왜 저를 내쫓고도 돈을 주셨냐고. 왜 편지를 쓰셨냐고. 인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를 이 집에서 꺼내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그게 정말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저는 내 자신을 위한 거였는지도 몰라. 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집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비겁한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단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됐죠. 우리 그냥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밥 한 끼 정도는 챙겨줄 사이로만 지내요. 아버지와 며느리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병원에 들렀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서 가져갔죠. 인수는 제가 가져온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좋아했어요. 낡은 가방은 병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방은 저를 내쫓은 짐이 아니었어요. 함께 버텨온 시간과 늦게나마 건네진 마음을 담은 물건이었죠.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시간을 피해서 조용히 다녀갔죠. 인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도 잘 드시고 말씀도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시누이가 제가 병원에 드나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도 저는 죽을 끓여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큰 시누이가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언니, 여기 왜 와요? 병문안 왔어요. 이혼했으면 남이잖아요. 왜 자꾸 우리 아버지한테 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인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만해. 내가 오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뭘 알아요? 얘가 지금 무슨 속셈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돈이죠. 아버지 통장 노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언니한테 돈 줬다며요. 통장 줬다고 들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수가 급히 말했죠. 그건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근데 이혼한 며느리한테 돈을 주시다니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다녔고요. 통장을 내밀자 큰 시누이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럼 왜 안 돌려줬어요?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요. 받으시질 않아서요. 핑계 같은 소리 그만해요. 어차피 돈 노리고 온 거 뻔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으면 진작에 썼겠죠. 이렇게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자꾸 병원에 와요? 이혼했으면 남인데.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큰 시누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지 마세요. 약한 거 보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병실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죽그릇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만 갈게요. 죽은 식기 전에 드세요. 정희야. 인수가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큰 시누이가 따라왔어요. 언니, 이제 그만 와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언니 생각은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약 먹어서 헷갈리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러세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다음에 또 오면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시누이였어요. 언니, 큰언니가 어머니한테 다 말했대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화나셨어요. 언니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래요. 알겠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언니 번호를 알려줬더니 이렇게 됐네요.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다시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어떻게 하죠? 혼자 계시는 분을요. 며칠 뒤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작은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요. 계속 언니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텐데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늦은 밤 시간을 골라서요. 시어머니는 낮에만 오신다고 작은 시누이가 알려줬거든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인수는 홀로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빠 보였죠. 아버님,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수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 순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왔어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인수가 작게 말했어요. 딸들이 너한테 그랬다며. 오지 말라고 했다며.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미안하구나.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제가 다시 올게요. 몰래라도 올게요. 안 돼. 너 힘들어.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1시간쯤 함께 있다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너 여기 왜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문안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이혼했으면 남이잖아. 그래도 15년을 한 가족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남이라고.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섰어요. 너 뭐 노리는 거 아니야. 돈 노리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자꾸 와. 미련이야 뭐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마.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죠.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결국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수 없겠죠.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제 이름을 부르실 텐데요. 휴대전화를 꺼내 작은 시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만났어요.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아무도 없는 공원에 저는 혼자였어요.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작은 시누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지만 인수의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죠.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3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시누이였죠. 언니, 빨리 병원으로 와요. 아버지가 계속 언니 이름 부르세요. 어머니는요? 집에 계세요. 지금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점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인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작은 시누이와 큰 시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인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아버님, 제가 부르자 인수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어요. 왔구나. 네, 왔어요. 침대 옆에 앉아 인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어요. 할 말이 있어. 천천히 하세요. 인수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어요. 큰 시누이가 급히 말렸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잠깐만. 마스크를 벗은 인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어요. 애들아, 나 할 말 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인수가 기침을 했어요. 온몸이 흔들렸죠.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를 이 집에서 내보낸 건 나였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인수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 오빠한테 내가 먼저 말했어. 정희를 이혼시키자고. 그렇게 하는 게 정희한테 좋을 거라고. 아버지. 작은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집에 있으면 정희가 망가질 것 같았어. 아들 못 낳는다고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 한 말들을 나는 다 들었단다. 큰 시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우리도 집안을 위해서라고. 인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사람 하나 망가뜨리면서 무슨 집안이야. 정희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몰라. 알았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병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집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단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너 여기 왜 있어? 내가 오라고 했어. 인수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이혼한 며느리를 왜 불러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을요? 인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정희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뭐라고요?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한 것 나는 다 봤어. 못 들은 척 했지만 다 들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시집와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우리 집에 낳는 기계가 아니라고.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인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진작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편지로만 쓰고 제대로 사과도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나는 내게 잘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큰 시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한테 돈을 주셨어야죠. 왜 언니한테 줬어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 거라고.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알아. 하지만 너희는 이 집에서 대접받으며 살았잖아. 정의는 아니었어. 그 사람은 이 집에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단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자식들보다 남을 편드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15년을 우리 집에서 고생한 사람이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님 몸에 안 좋아요. 아니야. 이 말은 꼭 해야 해. 인수가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거든 정희한테 연락해라. 장례식에 와달라고 해라. 안 돼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마지막 부탁이야. 꼭 그렇게 해줘. 말을 마친 인수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졌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 가족들을 내보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죠. 복도에 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돌아서서 걷는데 작은 시누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언니. 돌아보니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평생 말없이 사시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실 줄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픈 건지 고마운 건지 아니면 후련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보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시누이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평안하게 가셨다고 장례식에 와달라고 했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조문객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앞쪽에서 조문을 받고 있었죠. 빈소에는 인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 웃음을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게 새삼 슬펐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 남편이 다가왔어요. 와줘서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얘기를 하셨어.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꼭 장례식에 오라고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미안해, 정희야. 우리 가족이 너한테 너무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죠. 장례식이 끝난 뒤 작은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이거 언니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손에 든 건 낡은 여행 가방이었어요. 제가 병실에 두고 온 그 가방이었죠. 이건 제가 드린 건데요. 아버지가 다시 언니한테 주래요.
안에 편지를 하나 더 넣으셨대요. 가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묵직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시누이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언니한테도 유산을 남기셨어요. 아니에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뜻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작은 시누이가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언니 미안했어요. 우리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그만 괜찮아요.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남긴다. 고맙다. 병원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단다. 미안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시간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비겁한 방법으로 너를 내보내서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가방은 내 거다. 안에 든 것도 이 가방이 의미하는 것도 모두 내 거란다. 이제 이건 너를 내쫓은 짐이 아니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담은 가방이야.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웃으면서 살아라. 내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단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기억해줘.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했다는 것만은 말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죠. 저는 인수가 남긴 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반지하 방에서 나와 햇빛 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요. 식당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작은 시누이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언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식당 예쁘네요. 언니가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언니,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요. 그래, 좋아. 그날 이후로 작은 시누이와 종종 만났습니다.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요. 그게 더 편했어요. 낡은 가방은 식당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 가방은 뭐냐고.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하죠.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이라고. 밤이면 가방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가방을 볼 때마다 쫓겨나던 날의 수치심은 떠오르지 않아요. 대신 인수의 마지막 말들이 생각나죠. 행복해라. 웃으면서 살아라. 저는 이제 웃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아침 해를 볼 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예전에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주 웃게 됐어요. 완전히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해는 하게 됐어요.
인수도 그 가족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었다는 거리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자유롭다는 겁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낡은 가방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였죠. 오늘도 저는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있다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람이 불면 어디선가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게 제 상상인지 정말 인수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낡은 가방은 여전히 식당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어요. 아팠던 기억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마지막 사랑을 함께 담고 있는 물건이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제 속도로요.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